대한민국 국방력, 재래식 무기는 북한 대비 상당히 앞서고 있다. 북한이 쫓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못하는 분야가 딱 하나 있죠. 손을 못 대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핵잠, 원잠이라는 플랫폼에 핵탄두가 실려야지. 그래야 진정한 강국이 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SLBM 500kg짜리 이미 배치를 하고 있다. 지금 보면 육군, 공군, 해군 모두 성과가 분명한데 현재 대한민국 국방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이제 이 방위 능력,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어느 정도 탄탄해졌는데 무기체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지 않게 병력 구조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무기체계는 어느 정도 웬만한 걸 다 보유하게 됐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40년대 운영을 하겠지만은 원잠, 핵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국이 일단은 승인을 했죠. 가져도 된다.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것을 주변국을 상대로 같이 뭐 이렇게 작전을 하면서 연합훈련을 하면서 그걸 시연을 하면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여러 차례 우리가 지난달에 많이 겪었죠. 11월 달에 중심으로. 그래서 무기체계는 핵잠, 원잠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또 상황이 됐는데 병력 구조가 문제고, 그러면 또 이게 자동화, 뭐 AI 접목해서 뭐 무인화시키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방산업체의 정규 방산업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방산업체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지는 않아요. 기존에 뭐 제품 판매하는 게 더 밀려 있으니까 수주받은 게 이 재래식 전쟁이 뭐 러 전쟁이 대규모로 있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의 어떤 항공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무기, 기존의 재래식 무기, 물론 이제 재래식 무기라 하지만 구형이 아니고 최신형 무기 그 안에 포함된 건요. 이 핵무기가 아니니까. 재래식 무기 지금 또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도 안 좋고 월급은 그대로라 그런지 부업 찾는 사람 진짜 많아진 것 같지 않아? 맞아. 직장인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 관심 갖는 게 체감돼. 근데 요즘 블로그로 월 100만 원 자동 수익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대. 그거 AI가 글 써주고 블로그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 맞아, 실제로 블로그로 수십억 벌어서 화제된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보통 유료 아니야? 근데 이번에 구독자들한테는 무료로 알려준다고 하더라. 관심 있으면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해봐. 기존의 방산업체들은 그렇게 뭐 보지를 않는데 여기에 끼어들고자 하는 또 신생 학자들, 업체들이 있어요. 조그만 좀 중소업체 분야. 그게 해외하고 손을 잡고 똑같은 중소업체에 손을 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어떻게 접목되고 예산을 얼마큼 훔쳐갈까? 뭐 상당히 이제 러 전쟁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위기 조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현재까지는 뭐 어떤 수준이 중국산 주요 부품을 들어와서 조립해서 판매를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 거기에 끼어들겠다. 그 먹거리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기사를 또 내요. 거기도 이제 나름대로 로우급, 그러니까 좀 낮은 수준으로 언론사들을 선택해서 전문 그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 분야라든지 그런 데를 또 해가지고 해외 수출이 뭐 호조가 엄청나다. 드론 말씀드린 거예요. 자폭 드론 이런 거, 정찰 드론, 조그만 것들, 뭐 소형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어떻게 과연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접목이 되느냐. 그래서 이게 잘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면은 또 예산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정규 무기 개발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뭐 에너지, 레이저 계통이라든지 극초음속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우선 돈이 투자돼야 되는데 그것을 갉아먹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무기 체계의 발전이 조금 아주 혼선이 와서 이게 또 새로운 혼란기, 과거의 대테러 전쟁 초기에 총기 쪽이라든지 그런 군장류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조용한 편인데 그런 또 시간이 오지 않을까. 혼선을 주고 막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국방부에서 이 여론 추이를 잘 보고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무슨 뭐 50만 뭐 드론 뭐 양성? 근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대기업 쪽에서 방산업체 10대 방산업체의 대기업에다가 좀 접목을 시켜서 좀 제대로 발전시키면은 러 전쟁의 사례처럼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할 텐데 아직은 지금 혼란, 좀 혼선을 많이 주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올해 그쪽 세미나를 뭐 모르는 학자들 불러다가 엄청 했어요.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그게 무슨 방산 어떤 주도 세력도 아니고 지금의 방산 주도 세력은 뭐 다들 아시는 뭐 카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LI진엑소 이런 데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K방산의 무기체계 앞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려면. 그래서 그게 걱정인 건 병력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군사력이 지금 더욱 20년 사이에 발전을 제대로 시켜놨는데 앞으로 향후 또 20년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무기체계 중심, 신형 무기체계, 한국산, 한국형이죠. 이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력,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오일이라는 얘기가 흔하게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해외 언론도 그렇고, 해외 뭐 연구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인 재래식 무기는
북한 대비 대한민국의 보유 무기 체계가 수준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 그게 지금 뭐 해군의 잠수함이나 뭐 이지스함 포함해서, 그리고 조만간 또 KF-12 아주 순수 국산 전투기가, 물론 엔진은 미국제지만 국산 전투기가 이제 등장해서 실전 배치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거를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서는 쫓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뭐 대형 방사포라든지, 근데 그들이 못하는 분야가 딱 하나 있죠. 전투기는 손을 못 대고 있죠. 계속 엄두를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재래식 무기를 비교하면 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북한의 병력 수준, 북한도 예전보다는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수준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교해서. 남쪽에서 뭐 그 좀 새로 이렇게 애기 낳는 거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병력 구조가 좀 옛날같이 뭐 무조건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러우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병력 자기들이 이렇게 모아서 다시 이게 재무장시키고 해서 전방에 보내야 되는 게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부족하다고.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것 같고, 군사력의 분야를 평가할 때는 그냥 재래식 무기 종류로, 전체 뭐 육해공 해병대 무기 종류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5위는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핵무기를 이제 뺀 수준이에요. 핵무기가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순위 자체가 막 뒤에 얽히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연구기관이나 이제 그걸 받아서 쓰는 언론사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정리를 하더라고.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핵무기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오이 맞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그건 오이가 맞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1975년 이래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결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 때문에 포방부라는 말도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포병과 기갑에 집중한 선택은 맞았던 결정이었다고 보시나요? 6.25 전쟁이죠. 말 그대로 6.25 전쟁 초기에 T-34 85형 전체에 당했죠. 속수무책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중후반을 가면은 중동부 전선. 그러니까 중동부 전선이면 기준을 수도권에서 저쪽에 춘천 방향으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포천 쪽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산악 지형들이 막 이제 막 많게, 그 지형에서 6.25 전쟁 휴전될 때까지 상당한 포격전을 양쪽이 했었죠. 북한 중공군, 그다음에 이쪽은 미군과 대한민국 육군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아주 뭐 사무친 거죠. 이 포격전이라는 게 엄청난 희생과 함께 뭐 아주 지루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치 1차 대전 뭐 참호전처럼. 그래서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자마자 바로 이 포병 대대 증창설을 엄청 했어요. 거의 59년, 뭐 6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105mm, 155mm 견인포. 이제 그 기종을 보면은 이제 뭐 M101A1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M124 그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기반을 닦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전차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북한이 이제 60년대 말부터 특히 70년대 전 기간 동안 전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이제 4차 중동전에서 섬찟하게 나타난 T-62 전차.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유사시 앞에 이제 그 당시에 7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우리 한국형 전차를 갖자. 그래서 전체에 이제 집중을 했죠. 신경을 엄청 쓰고 투자를 하고 모든 국방비를 쏟아붓고. 그러고 나니까 또 80년대에는 전투기도 가져야 된다. 6.25 전쟁 때 북한 공군이 야크9 풀업기죠. 이거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공습을 또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공습은 그렇게 큰 피해를 이제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린 전투기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는 전투기 단계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국내 생산, 본격적인 면허 생산, 그게 바로 KF-16 전투기. 그래서 KF-16 전투기가 현재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90년대 면허 생산한 걸 뒤돌아보면 엄청난 상당히 그 기반, 지금의 KF-20에 나올 수 있는 최초의 시작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포, 전차, 전투기 이런 수준으로 이제 온 거죠. 핵심 그 전력의 한반도에서는 그 전쟁 사례 그 기준으로 이제 열심히 만들고, 그게 꽃을 피운 게 이제 K방산까지 이어지는 현재까지, K2 전차까지. 그다음에 조만간 3달 있으면은 KF-11 전투기. 이러기까지 뭐 거의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오랜 기간 이제 흘러온 거죠. K방산이라는 게 75년부터 시작은 했지만은, 그 계기가 북한군의 어떤 그 6.25 전쟁 남침할 때 주력 무기가 뭐였냐. 그다음에 우리는 혼비백산 도망가기에 바빴던, 수도권에서 도망가기에 바빴던 시간이 있었고, 다시 반격해서 올라갈 때는 우리도 뭐 전차나 뭐 대전차 자주 보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보강을 이제 하긴 이제 하나씩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지만, 계기가 된 거는 6.25 전쟁 초기 북한이 남침할 때 그 무기 체계, 우린 나름대로 또 그냥 사무치는 그게 없어서 제대로 막지를 못했다. 그게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소위 군부, 우리나라 어떤 군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열심히 발전시켜야 되겠다, 치중하게 된 계기입니다. KF-21 누리호 정찰 위성 핵 추진 잠수함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는 국방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아직도 멀었죠. KF-11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부대가 없어요. 실전 부대가.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천, 강릉, 원주에 생겨요. 그 밑에 휘하에 대대가 이제 생기고. 근데 그거 다 끝내려면 2032년까지 가야 돼요. 아직은 오늘 현재로서는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면 정찰위성
정찰 위성은 미국 가서 쏘잖아요. 4.25 위성이 다 쐈지만은. 그리고 지금 저궤도 위성이 뭐 준비하는 게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뭐 생기려면은 한 5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정찰 위성을 이제 우리 마음껏 쏠려면은 유료가 관련 있는 게 그 기반을 닦아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달을 뭐 탐사한다든지 더 나아가 화성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기반이 이제 추진 발사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누리호가 완벽하게 시리즈니까 자리 잡고 하면은 국내에서 다 쏠 수 있게끔 그 시절이 오려면은 빨라야 5년 이후에. 그래서 아직은 완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도 2035년 지나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서는 전자권을 인수를 하겠다. 현 새로운 정부의 기간 집권 기간 안에 하겠다. 이게 29년까지잖아요. 2030년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게. 그럼 이건 기간만 해도 6, 7, 8, 9, 0, 5년이에요. 정말 서둘러서 노력해서 뭔가 그 중간에 방산 무기 더 발전시키고 확보하고 획득하고 그래도 이것만 해도 5년인데. 그래서 2025년 12월 말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어떤 그 전자권을 이제 가져가라 미국이 우리한테 그런 문제라든지 미국 없이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완벽하게 100% 될 수 있나?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반도가 단순하게 우리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이라면 이제 중국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오른쪽에 일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일본을 굴복을 시키고 항복을 받았죠. 그날부터 이게 복잡하게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이 있고 주한 미군이 있는 게 단순하게 미국이 뭐 전 세계를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 방면에 자기들의 안보를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되게 복잡한 그 변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전자권 문제를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협의를 또 면밀하게 해야 되고 그 사이사이 우리 방산 제품, 신형 무기들을 다 실전 배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한 2030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평가를 사실 엄밀하게 해야 돼요. 일단 미군이 주둔 안 해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미국이 주한미군이 이제 뭐 저쪽 주일미군으로 흡수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2030년대에 그러면은 주일미군에 흡수된 주한미군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협력을 어떻게 우리하고 할지 우리 군사력하고 이게 뭐 마치 이스라엘이 뭐 미국하고 묶여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조건들이 이제 나열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주국방 얘기는 뭐 1970년대 초반부터 나왔으니까 순수한 자주국방까지 가려면은 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전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드론이나 무인 전력이 워낙 주목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 자주포, 잠수함 같은 전통 무기들이 여전히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뭐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공격 헬기에다가 뭐 소형 드론을 장착해서 뭐 투발사를 한다든지 뭐 전차 우리나라 이제 K3 전차 예를 들은 건데 거기에 이제 포탑에 오픈 이렇게 닫았다 열렸다는 거기에 이제 정찰 드론을 이제 가지고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기존 무기체계에 이제 결합을 어떻게 시키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무인 복합이 이제 그 얘기죠. 뭐 전투 헬기나 기동 헬기에 같이 편승해서 아니면 그 유무인 복합이라는 게 또 전투기, 뭐 CCA라는 뭐 이제 그런 개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거의 비슷한데 복합적인 무기. 그런 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이렇게 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무기 체계가 이제 오고 있구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느끼거나 알 수 있는데 그게 전면에 나서서 진짜 실전에서 어떤 성과, 미국이 유무인 복합에서 어디를 뭐 작전 지역에서 성과가 대단했다. 이제 그거를 접하려면은 아마 그것도 2030년대예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혼자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수중 드론, 그러니까 수상 드론, 수중 드론 가지고 뭐 효과를 봤는데 그럼 왜 자기들이 러시아를 완전 제압을 해서 다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의 측면이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투에서는 뭔가 성과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자기가 다시 원상 회복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큰 기여를 못한다는 거. 그게 이제 베트남 전투도 그랬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진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드론, 무인 전력은 그런 소형이죠. 큰 거 말고 이스라엘 같은 큰 거 말고 전에 제가 UAV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독특한 무기체계 마치 베트남전에 베트공이 자기들이 미군을 이제 괴롭혔던 거. 뭐 그런 측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큰 뭐 대세를 완전히 좌지우지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하도 그 유튜브에서 막 쫓아가서 마치 그 공포 영화처럼 이제 그런 장면을 많이 보니까 전체적인 전쟁의 승세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기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반면에 러시아 쪽에서는 무기 생산 속도를 엄청나게 과거에 2차 대전 때 해본 실력이 있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전시 동원 체제로 해가지고 지대지 미사일, 탄도탄 엄청나게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서 쏘아가지고 우크라이나 도시에 투하를 해서 인명 피해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나 이거나 막상 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전장터에서 죽는 거나 또 후방 지역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 거라든지 숫자를 비교하면 그 상황이 비슷해요. 러시아는 탄도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걸 이제 반격하기 위해서 드론 중심으로, 소형 드론. 근데 실제 휴전이나 종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누가 더 땅을 더 따먹는 거 아니면 땅의 그 진주
러시아군이 이제 들어가서 확보한 땅을 이제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휴전이나 종전회담이 잘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무기 체계의 발전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과거에 1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진행되어 온 건데 가면 갈수록 세월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앞으로 미래세 어떤 시간이 있지만은 가지고 있어야 무기 체계는 종류만 늘어나요. 장르, 어떤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는 거죠.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야 전쟁을 겨우 뭐 수행을 할까 말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드론 하나 가지고 뭐 어떤 특정 국가를 다 섬멸하고 점령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기 종합체, 모든 게 육해공 해병대 무기 체계가 또 유기적으로 얼마큼 복합적으로 이걸 잘 운영해서 가동이 되느냐, 화력이 투사가 되느냐. 물론 이제 그 시간, 속도 문제, 시간의 문제에서 빨리 결심하고 결정해 준 건 이제 거기에 AI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군용 AI를 어떻게 개발을 완성을 시킬 것인가. 이건 이제 현재로서는 과제죠. 지금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죠. 뭐 무인 차량 아니면 로봇 같은 거.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 개발들은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미국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중국이 더 앞서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실용화 시켜서 통합, 인테그레이션이 되게 되죠. 거기에 또 AI가 전체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완성되려면은 지금은 이게 선정적으로 TV 화면이라든지 유튜브 화면에서 선정적으로 마치 무슨 포르노 같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이거를 완성을 시키려면은 역시 시간 문제예요. 돈 문제도 있지만은 2030년대 넘어가면서 그러한 부대들이 가동이 되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작전해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도기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한반도, 북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공장 설립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서야 공장을 설립한 해 만에, 아니면 50만 드론 전선을 양성한 해 만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현재. 그럼 이게 북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준비기간, 이걸 해서 확보해서 정착을 시키려면은 보통 5년은 걸려요. 마음이 좀 급해도 서둘러서 해도. 5년을 걸리기 때문에 2030년대가 이제 새로운 무기 체계의 본격적인 이제 어떤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 전에 그 관련된 기술과 어떤 그 완성품을 어떻게 빨리 좀 R&D 예산 투입돼서 우리가 확보를 하느냐. 그러면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양산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 전 단계입니다. 어떤 과도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은 대한민국의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 바닥, 이 밀리터리 분야에 들어오면서 35년 전부터요. 정확히는 30년 전부터 우리 원잠에 대한 어떤 희망, 갖고 싶다. 저게 없으면, 저것이 없으면 안 된다 했던 게 아마 1998년부터예요, 정확히는. 제 주변에서 이제 같이 이제 협업들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잠수함에 피해 꽂혀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성향이 전투기 쪽이고. 이게 개개인의 어떤 밀리터리 매니아, 오리지널 밀리터리 매니아, 지금의 어떤 유튜브 쪽의 매니아 분들이 아니고 그 전 세대 보면은 개인 취향이 너무 강해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러한 매니아들하고 특정 매니아 세력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후반에 같이 일도 해봤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대우 DSM이하고 결합이 되면서 잠수함, 일단 한국 국산 잠수함을 가진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원잠, 핵잠을 가져야 된다. 30년 흘러왔어요. 그게 그런 시절이. 근데 이 무기 체계가 미국이 워낙 통제를 갖기 못하게 하니까 강대국 전유물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벽을 깨고 싶은 거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잠수함이라는 핵잠, 원잠이라는 플랫폼에 거기에 수직 발사 미사일 한도탄, SLBM에 핵탄두가 실려야지. 그래야 진짜 진정한 강국이 되는 거죠. 그런 무기 강국이. 근데 거기에서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발전해왔죠. 우리가 원잠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부호를 가졌던 게 뭐 한 1년 전만 해도 그랬으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플랫폼을 갈 수 있다. 희망이 열렸다. 이제 그렇게 됐고.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염두에 두고 수직 발사관, 수직 미사일 SLBM 500km짜리 이미 배치를 하고 있다. 결정적인 거는 핵탄두는 그럼 언제 할 건데. 그것을 아마 이루어지려면은 이 한반도, 그다음에 주변국을 보면은 아마 미국이 특정 지역 국가로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마치 뭐 19세기, 20세기 전에 미국 쇠락해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핵탄두를 만들겠죠. 아주 급속도로 빨리. 그래서 그 결합을 시키면은 그것이 진정한 주변국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가 막 어떤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진정한 강소국 같은 이 지역에서 하여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또 전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페루의 K2 전차와 K808 장갑차를 처음 수출하게 되었는데 중남미 지역에 한국 전차가 진출한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한민국 전차, K2 전차가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거는 역시 다들 아시는 폴란드,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아시아의 전차가 이제 상륙했다 이런 상징성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계속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무락무락 피어나오고는 이제 남미 시장의 페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최종 계약까지는 몇 개월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중후반에 한 9월에짜리면은 완전한 사인을 해서 공동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현지 공장 설립 문제라든지 그런 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제 착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제 이 현지 생산은 한 2027년 이후에 28년도 본격 생산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현재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례 없이 이제 남미 시장에 우리 방산 제품이 아주 큰 게, 그동안에는 이제 페루 공군의 KT-1P라는 이제 그 초등 훈련기가 판매가 한 10여 년 전에 됐었는데, 근데 이게 뭐 훈련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목을 못 끌었죠. 완전 야전에 실전 배치가 되는 이제 최전방에 나가는 무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전투 현장에서 최앞장, 맨 앞에 설 수 있는 KT 전차가 도입을 하겠다. 54대.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K808 장갑차.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미 그 방산 시장은 그동안에 정체가 돼 있었죠. 2001년 9월 11일 이제 미국이 테러를 당한 이후에 이제 2021년 8월 15일까지의 대테러 전쟁 기간이 있었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은 이제 본격 양산, 그다음에 우리 육군에 배치하고 해군에 배치하고 공군에 배치하는 K방산이 본격 내수 시장이 이제 발전돼 있었는데, 그 전쟁이 이제 대테러 전쟁이 끝나면서 일반 그 정규 무기, 그러니까 대테러 무기가 아닌 정규 무기가 이제 급히 필요하게 된 게 러우 전쟁 2022년 2월 24일. 그래서 어떤 그 기간이 좀 서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K방산이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테러 전쟁 기간 중에는 상당히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이 홀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개인적으로 계속 내가 여러 차례 좀 아쉬운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거를 국내 뭐 언론이라기보다는 유사 언론들, 뭐 예전에 이제 블로그 중심으로요, 군사 무기, 거기서 이제 그거를 좀 훼손하고 마치 대한민국의 K방산은 엉터리라는 거를 이제 주도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총기료 쪽이라든지 뭐 군장 쪽, 뭐 헬멧, 방탄 헬멧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기간 2001년 9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는 자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지금도 안타깝고 아쉽고, 왜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을 거뒀을까,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의문이 계속 아직 답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20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발발한 이후에 폴란드가 이제 급히 우리 대한민국에 달려와서 정규 무기, 그동안에 우리가 갈고 닦은 정규 무기가 이제 대대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남미 시장에 전차가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좋은 지금 사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남미 시장은 구소련 시절 당시, 그러니까 냉전 시절 당시죠. 그러니까 80년대 말까지죠. 그 기간 전까지는 사실 미국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많아서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중간 국가들의 무기 체계를 많이 도입하고, 또 일부 무기는 구소련제 도입을 해서 90년대를 이제 지나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그 텀 자체가 이제 사용한 기간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 장비고 도입한 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 빨리 이제 혁신을 이제 갈아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신 무기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비싼 유럽산이나 그다음에 미국 제품은 이제 입김이 이제 작용하면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제 그런 좀 갈림이 있기 때문에 서방 측 무기이면서도 뭔가 좀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결국 이제 대한민국 제품이 이제 선택이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페루에 이어서 지상군 장비는 이제 아마도 브라질도 이제 이번 사례를 보고서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왜냐면 브라질 육군도 이제 그 유럽제나 미국제 전차, 노후 전차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뭐 1차적으로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유럽제를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방향은 좀 어긋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페루가 대한민국의 KT 전차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후속 전차 도입은 이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페루 수준의 규모는 적극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의 관계자들이 항상 뭐 숟가락을 꽂으려고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누군가 앞장서서 그거를 이제 선도해서 세일즈를 해야 돼요. 꼭 방산 업체 혼자만 하기에는 이제 너무 한계가 생기니까 정부 관련 기관, 유관 기관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브라질 시장도 좀 뚫어야 되는. 브라질 시장이 뭐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땅덩어리만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주변국의 플러스 원, 그러니까 다른 또 한 개국이 거기에 다 같이 합류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리펜, 슈퍼 그리펜 전투기로 브라질 공군이 이제 선택을 해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대수가 뭐 30여 대,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꾸준하게 이제 지켜보던 뭐 콜롬비아가 자기들이 차기 전투기로 똑같은 걸 선정했고, 또 이것을 지켜보던 페루 공군이 슈퍼 그리펜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군사력이 좀 큰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뭐 군사력이 크진 않아요.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볼리비아는 뭐 사실 시장성이 없고, 근데 나머지 이제 칠레가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독일계 애들이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좀 그거는 좀 어떻게 세일즈를 해야 될까, 좀 그런 어떤 걱정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페루가 우리의 어떤 큰 고객이 남미 시장에서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남미라고 저는 표현을 안 합니다, 다니면서.
시장에서. 왜냐? 시장이라는 게 우리 물건을 이게 뭐 방산 제품이든 일반 상용이든 사줘야 되는 어떤 경제력과 필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중미는 그럴 능력이 다 안 됩니다. 여전히 그쪽은 저강도 분쟁 아니면 대테러 전쟁 관련 무기들을 그것도 뭐 많이 사는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남미라고 하지 말고 남미라고 해야 돼요. 이 중미에서는 가능성은 그렇게 뭐 우리가 수주 실적을 크게 내세울 수 있는 대상 국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미에 국한돼서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번 계약이 총 1조 9천억에서 3조 원 규모라고 들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의 수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오늘 현재 영상 촬영하는 이 시간이 이제 12월 말인데 다 갔죠.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폴란드, 올해 한 해 동안 폴란드 수주, 뭐 다음에 뭐 필리핀 전투기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순위가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고, 앞으로 2026년 며칠 지나면 26년 1월 달이 되는데 그 기준을 하면은 2026년 상반기 6월 달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은 캐나다를 상대로 한 이제 잠수함 수출, 그게 뭐 최대 60조라고 해서 지금 가장 큰 뭐 이 수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 상황이 뭐 50대 50. 우리 관청, 정부,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뭐 코트라 다 포함해서 열심히 활동을 같이 해주면은, 특히 절충기업 산업협력에 관련된 거를 많이 제시를 잘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획득할 그 사업을 이제 받아올 수 있는 상당히 이제 계기가 되는데, 그게 지금 뭐 2025년에서 26년 넘어가는 사이에 그게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폴란드의 3차, 4차 사업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거마저 이제 다 확보를 하면은 최소한 2030년까지는 우리가 먹거리, K방산의 어떤 그 창원 공장 중심으로 우리가 먹거리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의 잠수함 수출까지 이제 따내게 되면은 그쪽 경남 지역의 방산이 상당히 이제 호조를 이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좋은 기회가. 그래서 발전되면은 그 돈으로 인해서 2030년대 제2의 K방산의 어떤 향상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2030년대에 우리가 판매할 물건은 또 지금의 기존의 기본형이 아닌 개량형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KF21이라든지 그런 뭐 새로운 물건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K방산의 어떤 부흥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지금 연말과 연초에 좀 잘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페루가 기존 러시아제 장비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특장점 때문인가요? 일단 페루 6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Tu-15 전차, 구소련제죠. 그게 이제 주력인데 상당히 오래전에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무기 체계들이 좀 섞여 있죠. 보병 전투 무기 체계라든지 그게 다 이제 구소련 시절 때 만들었던 건데, 그것은 이제 페루가 어떤 정권의 어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뀌면서 좀 반미 정권 아니면 친미 정권도 있었고, 그게 어떤 좀 얽힌 게 많았죠. 남미 국가들은 그런 게 이제 심했는데, 요즘에는 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이제 우파 정권들 들어서서 미국하고 이제 관계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도입한 게 이제 구소련제,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도입한 거, 발주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 발주한 것들이 다 섞여 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고, 그 무기로 인해서 남미 지역에서 어떤 주변국을 견제하고 전쟁을 대비했던 그 용도로서는 잘 썼는데, 자신들 나름대로.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구형 장비고 갖다 버려야 되는 거고, 갖다 버릴 데도 없어요. Tu-15 전차는 앞리카에다 주면은 모를까 더 이상 폐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혁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전에 이제 현재 2025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훨씬 13년 전이나 뭐 12년 전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카이의 KT-1P 기본 훈련기죠. 이게 수출이 돼서 현지 조립 생산해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잘 우리가 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전후좌우 사정을 따져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방 측 무기이면서도 성능이 좋고 빨리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미국의 무기 통제, 유사시에 뭐 정권이 바뀌어서 뭐 반미 정권이 있었을 때 뭐 부품을 단절시킨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면은 대한민국 제품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거죠.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FA50 같은 경우는 엔진이 미국제고, KT-1P도 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미국제 그 프레 히트닝 그 터프롭 엔진인데, 물론 공장은 이제 캐나다에 진 건데 미국 회사, 이런 거는 있죠. 걸쳐 있긴 한데, 전차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KT 전차는 우리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뭐 부품, 포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한 결론이 이제 한국산을 이제 선택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유럽산은 뭐냐? 유럽산은 말 그대로 비싸기도 하고, 자기들 지금 러우 전쟁이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간에 그 조달 체계에 다 휩쓸려 들어가 있어서 주문을 해도 뭐 2030년 이전에 뭐 받기 어려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기회가 우리한테 왔고, 중국제 제품은 또 이게 또 다른 이제 제2의 러시아 제품이라서 이제 신뢰성도 없고, 그럼 일단 진입할 때 판매를 할 때는 가격이 낮을지언정 오랜 사용을 못 한다는 거. 이번에 이제 태국 그 분쟁,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에서 VT4라는 전차가 상당히 처음에 초기에는 한 7, 8년 전만 해도 호평을 받았는데, 결국 사용해 보니까 일반 상용 물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금방 고장나고 뭐 주포가 여러 발 200발 이상 쏘니까 발사가 안 되고 뭐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다 따져보니까 결국 대한민국 제품이 제일 좋다. 이 전 세계 무기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선택
방향이 대한민국 제품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 지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2030년대 되면 또 새로운 개념의 무기들이 접목이 되고 융합이 되고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지금 전차들이나 전투기가 거기에 걸맞는 미래에 걸맞는 개량형을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출이 잘 되면서도 어떤 개발 계획을 늦추면 안 되고 그게 빨리 나와줘야 되는. 그래야만 2030년대 가면은 또다시 이제 또 다른 나라가 선택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 만족하면은 발전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제2의 K방산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려면은 지금 이런 페루 사례를 보면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게 무한정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다. 거기에 시장의 어떤 요구 조건에 맞게 일반 상용 제품처럼 개량형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동안 없던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 종류들 이런 걸 지금 예정대로 그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야만 2030년대 초반부터 또다시 새로운 부흥기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2025년에서 2026년 넘어가는데 뭐 좀 그런 면에서 걱정이 좀 있어요. 과연 잘 해줄까 우리 방산업체가 특히 이제 뒤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그거를 이제 뒷받침을 잘 해줄까 시간을 좀 단축해주면 좋겠는데 얼마만큼 단축을 해줄까 이제 이런 면에서는 지금 좀 관망을 하는데 좀 약간 불안한 건 있죠. 이게 지금 완성이 되려면 하나하나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구나. 어떤 미국 그 방산 제품은 우리가 면허 생산하면서 갈고 닦은 실력이 드디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작이 됐구나. 그런 측면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 전차가 수출 시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것들 때문인가요? 네, 그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제품 국내에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차는 뭐 미국의 간섭을 일단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도 또 잘 유지하면서 수출 시장에 대해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페루 정도는 이제 미국이 우리 KT전차를 이제 판매를 했어요. 페루 정도는 미국이 뭐라고 이제 그것까지는 간섭을 안 하죠. 전투기가 아니고 전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동맹 국가인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고 이 페루가 완전히 공산화되는 게 아니라면 무기나는 이제 수준을 갈 수 있죠. 페루하고 이제 미국이 앞으로 향후에 관계가 조금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무기할 수 있는 그게 전차 부분하고 전투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FA50이나 이제 KF11이 미국제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통제를 우리가 좋든 싫든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30년대 후반에는 국산 엔진을 장착하겠다. 그래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방위사업청에 해당되는 부서, 미래 뭐 발전부서라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의혹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그 모든 구성체가 국산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개발할 것도 한국형이지 완전한 100%의 국산 엔진은 아닙니다. 그거를 거쳐서 진짜 완전한 국산은 이제 2040년대니까. 지금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의혹은 일단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의혹이 어떤 거 좀 뿜어나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 어떤 그 업체 선정.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투기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개선하고 발전하고 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진짜 한국 엔진 국산 엔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미국의 어떤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이제 물건 종류별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전차는 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좀 보고 있고 뭐 주포 자체도 그렇고 포탄도 그렇고 그리고 국내에서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상 무기 체계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왔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판매 시장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절충경영 산업협력이라든지 상대방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서로 이제 협상하면서 갈림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국방부에서 밑에 산하기관 어떤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좀 이렇게 주도를 하면은 지상무기 체계 수출에 있어서는 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항공 분야, 전투기 분야는 그거는 뭐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흘러야만 완벽하게 우리가 수출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